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결혼은 행복할 수 있지만 시댁 가족과의 만남은 항상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들은 시어머니들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있죠. 요즘 토크쇼를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이 질문에 대답하라면, 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운이 많다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마도 우리 시어머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운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가끔 가족 내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특별한 연약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의 사랑을 몰랐을 때 다른 사람보다 못한 시어머니를 섬겨야 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나 며느리의 사랑은 시어머니인 셈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실되게 보여줬죠.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아요. 부모님을 잃고 4명의 남매를 데리고 살아가야 했죠. 생계비와 교육비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려웠고 그렇게 누적된 통계들이 제게 희생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형제 중에 수학여행을 가고 싶단 말을 듣게 되면 수학여행을 가는 게 어떤 것인지, 어디로, 언제 가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디에 있는지 요구에 대해 정말로 고심해봐야 했어요. 말리기 힘듭니다. 처음에 형제 간의 갈등, 책임감, 희생과 희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다룹니다. 두 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첫째 동생은 학교를 관두고 돈을 벌 것을 권유하고 둘째 동생은 첫째 동생의 희생에 대해 고맙지 않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첫째 동생이 도망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둘 다 상황을 극복하고 달의 아래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결말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망을 참 많이도 했었습니다. 가출을 한 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빛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요? 나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가출은 잠깐이었지만 늦은 밤에 돌아와 동생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로 보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학교 가방을 메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희생을 인정해주지 않고 욕을 내게 할 때 왜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3년째 존재감 없이 죽어가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자꾸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감을 남보다 더 적게 해내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커피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 없던 나가 그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살이 더 많은 공장 인부였고 매일 들어오는 일감을 배분해줍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에게 제 마음이 아픈 것이 드러날까요? 그는 매일 나를 챙겨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면하다가 그런 섬세함에 용기를 내 데이트를 신청했죠. 여자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를 놓치기 싫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일 영화 볼래? 라고 물어봤고 당신은 싫으면 말고라고 들렸어요. 하지만 아니지요. 그는 나를 정말 좋아해요. 다음 날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고 우리 사랑은 점점 깊어졌죠. 그는 항상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에는 울음이 나왔죠. 그는 복수나 나랑 결혼해줘 라고 말했어요. 그가 지금 이 세상 어디서도 제일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나를 믿어.
내가 할머니가 되어도 널 사랑할 거야.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복순아. 나는 돌봐야 할 동생이 4명나 있어. 나는 그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내 가족도 내 가족이 될 거야. 이제 혼자서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잖아. 이제 우리 둘이서 함께 하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눠보자. 복순아, 나와 결혼해 줄래? 그가 작은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을 때 집에서 기다리는 동생들이 떠올랐다.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그의 진심이 와 닿았고 나는 그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었다. 언니, 정말 시집이 가기 싫어. 자주 올 거야. 언니가 너희를 버리고 간다는 게 아니야. 내 남편은 너희 식구가 될 거야. 나랑 결혼한 사람은 너희를 잘 돌볼 거야. 그것을 약속했어. 솔직히 말해, 우리가 귀찮아진 거잖아. 동생들을 버리고 혼자 잘 살아봐. 너 어딨어? 정말 끝까지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동생들을 돌볼 거야. 앞으로는 우리를 생각하지도 막 희생했고 사랑한 식구들이 환영하지 않는 결혼. 실제로 내가 받은 분위기는 인생이 끝까지 그리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심지어 내 식구들도 날 환영해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식구들이 날 환영해줄까 걱정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견례를 할 수 없었고 상대방 어머님이 결혼을 승낙해줄지도 의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아마도 나 같은 못난 며느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에게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너무 예쁘다고 말해주며 어머님의 호의를 얻었다. 이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예상과는 달리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의 인자한 목소리로 나를 반겨주며 나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내가 그만큼 취급받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진정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서 듣고 싶어요. 저는 꽤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누군가를 위해 차려준 일이 없었습니다. 어서 먹어. 그만 울고. 거봐, 우리 엄마 호랑이 아니야? 정말 맛있어요. 정말로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제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밥상을 매일 차려줄 테니까 울지 말아요. 복순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만 울고 이제 먹어. 얼른. 제가 태어나 먹은 밥 중에 아마 제일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눈물 젖은 밥이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고 앞으로 제 인생에 희망을 주는 에너지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예쁜 결혼식을 올렸고 아직 집을 마련한 형편은 되지 않아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어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언제나 저희 세 식구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함께 있던 시어머니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딸보다 더 챙겨주셨어요. 아이고, 아가, 어머니, 늦게 일어나서 죄송해요. 설거지도 할 예정이었는데 늦출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쨌든 와봐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어머니 곁에 왔고 어머니는 제 머리를 아주 세심하게 빗어주셨어요. 거울을 보는 시간도 없이 아등바등 살아온 제게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가 정말 진짜 제 친엄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얼굴형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눈, 코, 입도 다 예쁘다고 하지만 왜 뒷북을 치고 다니냐고요? 여기 봐요. 머리를 묶으면 우리 며느리 미스코리아가 따로 없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다. 어릴 적에는 흐릿하게 기억이 나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 머리도 이렇게 곱게 빗어주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은 거의 없어서 사실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니 사랑하는 법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소원 없으세요?
제가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 너희가 행복하면 제일 큰 행복인데. 그래도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뭔가. 저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는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상기시키고 싶어요. 진짜 사랑기란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자식에게 앞으로 모든 사랑을 줄 예정이고 저희 손주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이고 늙은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요즘에 손주를 내놓으라고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시어머니는 자존심을 상할 테니까요. 제 생각에 우리 손주에 대한 평가는 100점은 아니어도 최소 50점 이상은 되어야겠죠. 맞죠? 아무튼 어머니는 100점이 아니라 1000점도 부족할 만큼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데요. 오래오래 함께 건강하게 지내야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손주를 안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 상담해서 결정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언제 가질까? 그럴 생각만 해도 즐겁네요. 우리 복순아가 닮은 아기를 갖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좀 괜찮지 않아. 동생들도 돌봐야 하고 막내 처남도 더 크면 더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매일 나를 감동시켜요. 내가 그랬잖아. 자기 동생들도 내 식구라고.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알았지?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동생들은 다 성인이 되었고 저도 아기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맘처럼 아이를 가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기를 원한 나머지 상상 임신도 했었죠. 아마 산부인과를 거의 출근하듯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저희 부부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 좀 보자꾸나, 네 어머님.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 없다. 내 아기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야.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길 바라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해. 그러면 나이는 너한테 올 거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아가. 그래도 친정 식구들 때문에 제가 때를 놓친 게 아닌지 너무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니? 정말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이 시어머니 복은 제가 타고났나 봅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마음 편하게 아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 정말 진짜 우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는데 전화가 닿지 않았어요. 어머님께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딘가 잠시 외출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을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어머야, 먹고 싶은 게 없어? 아, 그리고 오늘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겠죠. 버스를 탈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조심하세요. 또 조심해야 해요. 알겠어요. 남편님, 이따 집에서 만나요. 집으로 빨리 뛰어가요. 어머니, 그날따라 우리 집이 아닌 듯한데 냉기가 느껴졌어요. 임신할 때 감기나 몸살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었죠. 그때는 임신의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모든 사건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저녁을 차리고 어머님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너무 늦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엄마,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밖이 추운데요. 이유가 있어서요. 어머님, 무슨 일 있나요? 눈물이 왜 흘리시고 계세요? 아, 아니에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어야겠어요. 저희 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그날 말하지 못했고 임신의 기쁨도 잠시 눈물 속으로 가려진 어머니의 모습은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오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은 처음이네요. 내일 일어나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어봐야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 드려야겠죠. 알겠어요. 그날 밤 뱃속의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속상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아무 일 없기를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상쾌한 모습으로 늘 그렇게 우리 아침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니? 빨리 밥 먹어요. 어머니, 어제 무슨 일 있었죠? 그 일은 뭐예요? 그냥 노력정 갔다가 너무 추워서 그랬어요. 몸살 약을 먹어서 괜찮아졌어요. 진짜예요. 그래, 아무 일 없었어요, 엄마. 그러면 엄마를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할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뭔데 깜짝 놀라운 일이라니, 무슨 일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8개월 뒤에 손자를 만날 것 같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이고, 장하라. 우리 며느리, 아이고, 고맙다고, 고마워. 봐, 우리 엄마 얼굴에 화색이 도는걸? 엄마, 딸처럼 보이시네. 아들처럼 보이시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손자만 건강하면 돼. 나는 쌍둥이라도 좋을 텐데. 그때 어머니는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리셨어. 엄마,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아가 다칠 텐데. 어서 비켜, 어림없어요? 어머님, 오늘 저랑 병원 가실래요? 감기가 심해 보이세요? 제가 모셔서 데려갔어. 그러나 현실은 참 싫은 법이죠. 알츠하이머, 치매랍니다. 벌써 많이 진행됐어요. 아마 집도 제대로 못 찾으실 것 같아. 외출은 삼가시고 치매 환자를 위한 이름표 따위를 준비해야겠어. 다시 한번 검사 받아야 해요. 몇 달 전에도 이미 병원에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제 가족들이 잘 챙겨야 해요. 의사가 할머니라고 말하자마자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왜 착한 우리 어머님께 이런 몹쓸 병을 주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그날 어머님과 나는 아무 말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돌이 있으면 엄마랑 딸처럼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는데 어머님은 택시 창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기사님, 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제가 임신복 사야 해요. 배가 금방 부를 거예요. 임신복도 필요하고 첩병이랑 아기 입을 아이고 준비할 게 많아요. 어서 백화점으로 가요. 그날 어머님은 기억이 달라질까 무서워하신 듯이 아기용품을 보면 사고 또 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말리느라 혼쭐이 났어요. 겨우 어머님을 진정시킨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야, 나만 빼고 둘이서 데이트한 거야? 난 출근 안 하고 왜 집에 있어? 엄마, 왜 안 하던 농담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시냐? 출근을 하세요. 얼른 출근하라. 아참, 아침밥 먹어야지. 내가 얼른 차려줄게. 남편은 어안이 벙벙하며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늘 병원에서 뭐래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가없어져 가는 겉모습이 안쓰러워요. 엄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산 아기용품을 하나씩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이거 봐봐. 엄마가 우리 아이를 위해 샀어. 치매니까 이런 것 기억을 못해. 여보야, 왜 우리 엄마가 이런 병을 얻으셨는지. 왜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 세식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엄마의 치매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인자하고 항상 웃어주시던 엄마는 가끔씩 다른 사람이 되곤 하셨어요. 세 씨는 누구세요, 엄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시어머니이자요. 섹시 하시우다 제박이류 하나만 합으시다 나는 내 동생을 잃어서 또 없소. 내 동생을 찾아서요. 응, 섹시. 저는 그날 어머님한테 듣은 말이 그냥 치매 증상 타오는 걸 모르고 넘겼습니다. 그 말이 어머님이 모른 차 말이죠. 제 배는 계속 불러와주고 얼북부를수록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열이라는 건 일상이 됐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다 꺼내서 허겁지게 손으로 머시셨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제 몰래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건 내게 수십 번 횟수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를 못 알아머시는 것이었소. 어머님 증박하시니까 시원하시죠? 네, 어머님. 옛날에 머리를 빗어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몰라요. 어머님, 제배 보세요. 어머님, 손자가 이 정도 자랐어요. 만지세요. 얼마님이 제배를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만지세였소. 그러던 얼레 오래 후 이상한 말 시을 하부시였다. 나는 내 동생이랑 동일한 날 출생했죠. 아주마아도요. 동생 있다 어머니 동생 있어? 아니 난 형이 있어. 우리 형 진짜 우리 형 언제 올까요? 저는 그날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별다른 일이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어머니 돌봄이 부담스러워 보여서 간병인을 부를게요. 안 돼요, 어머니. 낯선 사람이 오면 더 불안해하실 거예요. 여보, 당신 건강과 우리 아기도 생각해야죠.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들면 그때 말하겠어요. 아직 괜찮아,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보, 혹시 어머니 동생이 있으세요? 동생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어요. 25 한국전쟁 때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엄양리는 부산으로 피신했고 동생은 배에 올라가다가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떠나신 거야. 예전에 엄약과 동생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한 번씩 줘. 치매 환자들은 옛날 일을 계속해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약에게는 그게 아픈 기억일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걸 함께 보시길.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는 것을요. 남편을 통해 알게 된 것인데 나는 어머니가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기억이 있는지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과 헤어진 그날의 일을 매우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동생을 붙잡고 뛰었다고 배에 올라타려 했었어요. 북한군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북한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괴물 같고 손도 여기만 하고 발도 여기만 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 괴물에게 잡아먹혀 버린 것 같아요. 같이 배에 탔는데 동생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그때 동생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나의 동생은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너무 섹시하고 이쁘고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세요. 며칠 후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여보, 왜 아파? 아마 아기가 나오려는 거죠? 진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택시를 불러야겠어요. 잠시만. 제가 진통이 시작될 때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되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예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열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조심히 숨 쉬어. 얘야, 오늘 왜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나를 기억하나? 너를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생에는 내가 너를 키우고 싶다. 다음 생에는 함께 딸이 되자. 10시간의 분만을 거친 끝에 우리 아이를 출산했고 우리 재미있는 딸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나 왜 행복과 불행이 늘 함께 오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쟁으로 가족들을 잃은 것이라며 얘기했고 장례식장에는 남편과 저밖에 없었어요. 저는 본 장례식 중에서 가장 슬픈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머님의 유품을 보며 끝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 손주의 얼굴도 보셨을 텐데 어머님은 저 닮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떠나셨나요? 어쩌죠, 어쩌죠. 저희 어머니는 그저 고향에서 평안히 쉬시길 원하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어머님의 바람대로 치러졌고, 우리는 어머님을 고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엄마의 고향에서는 가족들과 편안히 쉬시길, 어머니. 하늘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항상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생전에 정말로 검소하셨어요. 어머님이 옷도 신발도 모두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입고 신으셨습니다. 그녀는 매우 검소한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왜 자신에게는 이렇게 검소하셨을까요? 어머님의 장롱 속에 낡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의 베넷 저고리와 돌사진이 있었고 오래된 작은 지갑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보니 아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머님의 10대 시절을 담고 있었는데 어머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었지만 반쪽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영혼이 가족과 함께 만나기를 바라며 사진을 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머님의 어린 시절 사진은 옆에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벌써 10살이 되었고 그녀의 생일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날과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하다. 당신은 항상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준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정말 기억해요. 그때 할머니가 우리 준이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죠. 난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정말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제가 10살 생일을 맞이했던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생일상과 제사상을 동시에 차린 적이 있죠. 어머님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날은 제사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죠. 사과, 백함, 무엇 다 좋은 것으로 주문했죠. 그때 어머니가 제삿날인가 보다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오라키가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사과 좀 주세요. 그 손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손님을 본 순간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혜규 어머니 어서 와야겠어요. 나는 순간 몸이 얼어버렸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분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분은 정말 시어머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미안해요. 혹시 성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압도받아서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나 싶었어요. 어서 주변 목초지를 커다랗게 채워요. 참 젊은 사람이 이상한 거려. 그분은 과일을 살고 자리를 떠나셨고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분을 계속 쫓았어요. 두 눈으로 믿기 어려웠어요. 그분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시어머니와 정말 매우 닮았어서 말이라도 걸고 싶었어요. 어서인, 아이고, 놀랐네요. 하얀 날 따라오신 거예요. 네 시어머니 죄송한데 잠시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최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딜 가서 물라도 한 잔 드실래요? 따라와요. 그러자 나는 어르신을 따라 시장 속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어르신은 따뜻한 유자차를 내게 건네주셨어요. 일단 이걸로 조금 마셔봐요. 젊은이가 혼인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내 성을 묻냐고 하며 혼인 전에 마시고 있던 술을 말려놓으시더라요. 시어머니님이 생전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하니 어르신의 성격이나 외모가 시어머니께 닮았다며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25 전쟁통에 가족을 잃으신 후로 평소 이름도 연세도 모두 잊어버리셨다는 얘기도 했어요. 어르신은 이씨 성을 가진 남성이었고
어르신의 나이는 78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근의 나이도 가물어가니 괴롭군 하시며 서운해하셨는데 어쨌든 제 사양이 이씨이어서 동생의 중요성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또한 어머님이 치매로 어른마리를 흐리게 하실 때 비슷한 모습의 동생이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 떠올라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여러모로 이해가 되었어요. 마침내 추억하실 만한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어르신에게 알람에 있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드리니 어르신은 동생과 같이 찍었단 말씀이 없음서도 부서진 사진을 한쪽만 보이며 웃으셨다. 사진을 보자마자 어르신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요, 이 사진을 왜 저희 엄마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말씀드리던 저희 시어머니시죠. 어르신은 갑자기 가방에서 손수건으로 감싼 사진 한 장을 저에게 건넸어요. 내가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기억도 잃었는데 근데 호주머니에 이게 들어있었어. 나는 그때 기억은 없었지만 확실히 반쪽짜리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라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가족을 오늘 만난 것 같아. 이거 봐봐. 사진을 합치니 둘이 똑같이 생겼어. 내 가족을 찾았어. 아이고, 어머님의 생전에 그렇게 찾던 동생분이 바로 어머님의 제3날체 옆에 나타나셨어요. 시어머니의 동생분과 저는 시장 길바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위로해 주었죠. 아이고. 가족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있군요. 내가 동생이라니. 그럼 우리 쌍둥이 언니 세상을 뜬 거겠네요. 네, 10년 전에 치매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의 외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가족의 그리움과 다시 찾아낸 감동들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가족의 사랑이 주는 특별한 감동들이 있기도 해요.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네요. 함께 기쁨과 감동을 나누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동생인 이모님이 나의 곁에 와주시다니, 네 맞아. 그래서 엄마랑 둘이서 고생 많이 했다면서 내가 그만한다 그만하라 아이고. 하늘이 늙은이한테 복을 다 주시고 내가 헛되게 살진 않았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던 해 매년 새 식구만 지내던 어머님의 기일에 우리 식구가 함께하게 되었어. 시 이모님은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우셨어. 우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교차했어.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잘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했어. 시 이모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 그러나 정말 시어머니의 사랑은 하늘에서도 끝이 없으셨어. 얘들아, 내가 그 힘든 전쟁통을 겪고 정말이 악물고 열심히 살았다. 국수 장사이에 떡 장사이에 돈만 벌었어. 그러고 나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내가 죽으면 좋은데 기부해야지 생각했지. 그런데 내 인생을 처음부터 통틀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조카 며느리 그리고 이쁜 손자까지 생겼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연이 없구나. 시 이모님은 사람들이 말하면 알만한 큰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어. 돌아가신 시어머님처럼 너무나도 검소하셨어. 매년 서러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행운한 사람이 계셨습니다. 저의 재산을 모두 주고 싶네요.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모님의 부탁을 거부했지만 시모님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시모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를 평생 돌봐주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시모님이 운영하시던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시모님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님은 제 시어머니와 정말 닮으셨지만 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끼시며 대해주셨습니다. 준아, 할아버지와 함께 왔다. 어이쿠, 내 자식아. 할아버지가 준이에게 선물을 사왔어. 진짜. 시모님은 우리 딸의 옷, 가방, 신발까지 아름다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시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야. 우리 누나가 서러운데 우리 누나를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사랑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저에겐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친부모님과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 나누며 살자고요. 그날 시모님은 저에게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모님도 똑같은 반지를 손에 끼시고 제게 껴안아 주셨어요. 이제 나도 너도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가족을 선물한 우리 언니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이모님. 저도 이모님을 잘 돌보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하늘로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연이 있답니다. 늘 불행했던 삶의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가족을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는 어둠과 힘듦의 여정이지만 누군가에겐 힘이 되길 바란다. 내 어린 시절은 어머니의 괴롭힘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우울하고 화를 자주 냈다. 매일 술도 마시던 그녀는 화가 폭발하면 나를 항상 공격했다. 이별하여 빗자루나 그릇, 식기도 던졌다. 그러면서 내 탓이라며 말했다. 어머니의 눈빛과 말투로 인해 겁먹은 나는 숨어야 했다. 어머니는 예쁜 모습이 사라지고 망가진다며 나를 원수로 삼았다. 그 이야기는 나의 인생을 피했다. 부모님이 돌아와도 어머니는 피해자를 연기했다. 그래서 종일 집에만 있기 싫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바로 학원을 그만둬. 어머니가 꿈이 너무 많아 해서 모든 걸 잃고 나를 미워하셨다. 여성으로서의 삶이 자식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력감에 빠졌다. 부모님의 만남으로 이어져 결혼으로 이어진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더 커졌다. 아버지는 금융권에서 일할 것 같아. 매달 월급 받으면 바삭한 치킨이나 부드러운 빵을 사와서 가족에게 나눠줬다. 어머니도 그와 즐겁게 학교 운동장에서 캐치볼을 즐겼다.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뛰는 모습이다. 함께 숨막혀 울던 추억이다. 쌓아놓은 입을 위해 착지시키는 우리 부자만의 놀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의아 헐크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는데 아버지가 장난을 친다고 몸을 피하셨는지 어쩌다 보니 제가 유리로 된 장식장으로 돌진해서 쿵하고 머리를 박고 말았습니다. 장식장 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버지의 등 위였는데 아래턱이 화끈거리고 아팠습니다. 아빠 나 아파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정비 나 괜찮아. 아빠가 정빈이 죽기 안 해. 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우리 정빈이 용감하고 씩씩한 용서잖아. 그지 응. 아버지는 정말 미친 속도로 저를 업고 뛰셨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안고 괴로워하던 모습도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전 오른쪽 턱 아래 봉합수술을 받았고 6cm 정도의 흉터가 기다랗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부자리에 누웠을 때 제 손을 잡고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두 분이 헤어지셨거든요.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고 하셨지만 어린 나이에도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 술에 쩔어서 밖으로 나돌고 외박도 있었던 사람은 정작 엄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머니는 이혼 후 바로 도망가듯 저를 데리고 낯선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마 속상함을 풀기 위해 필요했을까요?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자 괴롭힘은 더해졌어요.
밥도 자주 차려주지 않고 남성이나 만나러 나가서 집을 비운 채 며칠 동안 없기도 했어요. 어떤 날에는 남성을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집안의 술 냄새는 증오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에게 화를 풀었죠. 그런 때면 엄마에게 비난을 받은 후 조용한 시간이 제일 안정돼요. 엄마에게 혼난 후 혼자 울다 잠드는 모습에서 아버지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절실하게 나를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나를 떠낸 것을 믿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죠.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갖고 가야 했는데, 그냥 얘기했는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망친 이야기에 뭐 돈 같은 왼수와 싸워야 할 때가 있어. 그때 옆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난타를 당했어.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맞아야 하나 정신을 차리면서 피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 그래서 일단 피하자는 마음으로 집을 뛰쳐나왔어. 어머니의 매질을 피해 도망치긴 했지만 돌아가기 싫어서 무작정 걸어나갔어. 길을 걸어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발 딛는 대로 걸었는데 어느 낯선 동네에 도착했다. 정신을 차리니 길을 잃었고 한겨울이라 차비는 없어 춥다. 허기 소리가 들리고 두렵고 충격적이어서 얼음처럼 굳었어. 그런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기억을 잃었고 미아 보호소에서 깨어났다. 그 후 경찰 아저씨가 보육원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자연스럽게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육원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데다 학교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할 때마다 계속 기억이 안 나는 척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몸도 정신도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데 언니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집은 어디에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봐. 아니요, 집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아, 기억이 안 나면 큰일이네.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얼른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래야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보육원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부모님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전 여기가 좋아요. 참으로 별난 아이구나. 그렇게 나는 보육원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방임과 학대에 비하면 이곳 보육원의 생활이 제게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친어머니보다 다정한 원장 엄마가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와서 필요한 학용품도 아내님이 되게 관대하게 선물해 주셨고, 이렇게 나는 부모님이 이름해 주신 김정빈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고 원장 어머님이 이름해 주신 이름 이혜찬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보통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나는 보육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나는 보육원에서 나오는 밥 한 톨도 낭비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 없이 다 먹었습니다. 제때 먹고 제때 공부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키도 쑥쑥 자라고 체력이 회복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며 학교 성적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공부가 가장 쉽고 아니 즐거웠어요. 비록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지만 성적이 우수해서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고 보육원에서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큰 기대를 받았어요. 우리 보육원은 잘 공부하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졸업 후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후원자들이 계셨어요. 그 회사의 보육원 출신이 많아서 회장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그곳이 목표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항상 내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보육원을 들어가게 하지 않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달리는 것은 끊임이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형들의 괴롭힘이 더 악랄해지고 심해졌다.
등교하려는데 신발이 없어지거나 교복을 커터칼로 난도질해 놓는 건 애교였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넣는 일도 다반사였다. 형들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형들의 구타와 막말이 절정에 이르렀다. 깊은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나를 불러내어 괴롭혔다. 아쭈구리, 공부 좀 한다고 내가 뭘 된 것 같나 보지?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 눈가라이 새끼야. 언쟁이 뭘 했더라. 동생들의 모범이 되는 이해찬이 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면서 하니, 그럼 우리 형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지. 안 그러냐? 그러지. 오늘 위해 저희가 켄터키 치킨과 맥주 시원하게 한번 쏘자. 아주 형 죄송하지만 저 돈 없어요. 뭐, 선수끼리 왜 이래? 너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며 후원자들 다녀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구라를 까고 있어? 형들도 잘 알잖아요. 개인 후원금은 원장님이 저금해 주시는 거 아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우린 당장 맥주 한 잔에 치킨을 뜯어야 쓰겠고 계산은 물론 내가 해야겠고 정말 수준에 돈 한 푼도 없다니깐요. 몇 번을 말해요. 아,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주고 싶었어. 원장실에 가서 그 덮인 통장을 가져오라고, 새끼야. 아, 안 돼. 노무현이 오늘따라 말이 많아. 며칠째 안 마셨다고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 야, 미치게 형들의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인 발굴이 시작됐어. 이러면 맞아도 죽을까봐 두려운데 어릴 적에 엄마한테 맞으면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숨 쉴 수 없었어. 무서웠어. 형들은 금방이라도 칼로 위협하며 원장님 지갑에 있는 카드를 훔쳐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어. 이틀 안에도 빈손이면 이게 얼굴에 상을 남긴다는 거야? 원장님께 솔직하게 말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랬다간 형들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36개 주량이었어. 학교폭력이면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학이라도 갈 수 있다면 보호소 폭행은 그럴 수 없어. 겨우 17살에 무작정 보호소를 뛰쳐나와 길거리 생활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새벽부터 일하던 작은 청과 업체에서 일했어. 아르바이트생으로 숙식도 제공해주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이 없는 나에겐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었어. 게다가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해서 곧 돈을 모아서 방도 구하고 검정고시도 준비해야지 했습니다. 어둠 속에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6시간 동안 일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였지만 처음으로 밥벌이를 하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월급날이 돌아왔지만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사장님이 뭘 잊으신 건가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요? 어제가 제 월급날이었나 봐요. 언제부터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요. 진짜 그렇게 안 봤나 봐요. 여기서 일하고 저거 하면서 월급까지 받으라고 한 건데요. 어린 게 이렇게 돈 인식이 많이 높아졌나 봐요. 저에게 이런 일을 따져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못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서 월급을 주는 건 황당한 논리예요. 돈이 필요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주유소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월급의 30%를 보증금으로 떼었습니다.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즘 애들 책임감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만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거더라고요.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모아서 월세 10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34개 정도 되는 고시원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놀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지저분했습니다. 바깥 창문이 없어서 쾌쾌한 냄새도 났습니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었고 밥이 제공됐어요. 그곳에서 1년에 사는데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주민들도 대체로 술에 취해 있거나 우울했습니다. 저는 오직 잠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시원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의류매장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저는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매장이 폐장된다며 직원들은 모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재고 조사했더니 물건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나누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업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50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했어요. 월급을 받고 보니 50만 원을 제하고 주셨더라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무시당하고 돈을 뜯겼습니다. 부모 비동의로 일하는 곳은 대개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을 알게 된 고영주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만난 어른들이 왜 그토록 못된 어른들이었는지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억울했습니다. 힘든 나를 참고 참다 보니 어느새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깃집에서 돈을 모으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적금을 저축하면서 꿈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제 가게를 열어 성공하는 것이었고 언젠간 제 이름으로 된 고깃집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몰랐는데 그 꿈도 어느 날의 전화 한 통으로 소용돋았습니다. 그것은 휴대폰을 산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여보세요. 이해찬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이거 수고하십니다. 서울지검 범죄수사팀 김민지의 수사관인데요.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으로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네, 명의도용이요. 얼마 전에 검거된 금융사기 조직범죄에 이해찬 씨가 연루되셨습니다. 거기에 무더기로 나온 대포 통장 중에 이해찬 씨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통장이요. 네. 혹시 영등포구 몰래지점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명예 도용이 된 것 같으니 성실하게 답하시면 아무 피해 없을 겁니다. 제가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게 안전계좌입니다. 이리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계좌번호를 메모하고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안에 있던 제 전 재산을 안전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공이 소름 끼치었다. 뭔가 잘못됐다.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찍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서울. 지금 누구였더라? 김민재. 서울지방중앙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김민재 사무관을 찾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17살 때부터 밤낮을 새도록 명절이나 휴일에 상관없이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저는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현실에 처음 부딪히며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삶의 의지를 잃고 멈춰 앉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이 닥쳤고 모든 활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이나 집을 찾는데 힘을 쓰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이렇게 나는 방황하는 거리 주숙자가 되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발이 닿는 대로 걸어다니며 적당한 곳에 종이 상자를 파 눕고 자리를 마련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지하도로 들어가곤 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노숙자들이 밀려나게도 했어요. 배고플 때는 공짜 급식소를 찾아가거나 그러지 못할 때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어요. 보람 없이 날마다를 보내다 보니 결국 인생은 살면서 죽는 게 아닐까 했습니다. 노숙자로서 밥 한 그릇, 빵 한 조각도 부족했습니다. 배고픔에 못 이겨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쉬운 노숙자들을 보았어요. 어떤 노숙자 아저씨는 매일 먹고 싶은 메뉴를 종이 상자에 써놓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조용히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분명하게 전달해야겠네요. 나는 구글에서 전술이라는 것도 없었어. 아저씨만큼 지옥적인 전략도 용기도 없었지. 그래서 나는 떠돌이 아저씨만큼 일사천리 바다에 살았어. 내가 가난한 어린애 시절 1살 동안은 굶주리며 살다가 어느 날 배가 고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랬던 찰나에 순대국밥집이 나타났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살기로 마음먹은 나는 살기 위해 국밥집에 들어가 결심했어. 그 국밥집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
주인은 예의 바른 눈총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다행히도 주문을 받아주었어. 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었어. 그릇을 비워 한 그릇 더 주문했고, 그리고 더 먹었어. 그러면서 달아나기 위한 타이밍을 잡았어. 사장님, 깍두기 더 주시겠어요? 네, 여기 깍두기 추가요. 그때 비켜주었던 사장이 한눈 팔지 않는 동안 나는 순간 그냥 몰래 일어나 밖으로 도망쳤어. 국밥집 주인이 따라 나올 것 같았지만 어차피 너무 배가 부른 상태였어. 그 후로 몰래 먹는 것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 그래서 다양한 음식점을 돌며 먹튀에 성공하는 날이 계속되었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과감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순대국밥집에서 일하던 사장으로부터 붙잡혀 버렸습니다. 그날은 사람들로 붐볐던 점심시간에 국밥집에서 먼 구석자리에 앉아 먹을 찾아보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화장실을 간다는 척 일어섰는데 사장이 내 앞을 가로막았어요. 손님, 어디 가세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신 뒤에 돈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고 계신 금액 약 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오늘 계산하실 건가요? 사장이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제가 먹고 나간 돈을 돌려주란 이야기를 했지만 사장은 화를 내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사장은 저를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놈, 돈도 없으면서 먹고 도망친 거야? 너 오늘 걸린 거니까 내가 네 버릇을 고칠 거다. 이런 인간들은 제대로 밥을 먹어야 해, 이렇게 사장이 말했어요. 그 결과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해춘입니다. 그 순간 감방에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춥고 굶주리는 이 겨울에는 잘 곳도 없고 헤매기 힘든데 차라리 교도소에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 자는 곳도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20세군이 다 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살까요? 배고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사장님, 어린 친구가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원만하게 합의해 주셔야죠.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된다. 먹지 않았다고요. 그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썩어서 안 됩니다. 버릇을 확실히 고쳐야 합니다. 사장님이 합의를 거부하면 그 친구의 인생이 난장판이 될 거예요. 직업도 명확하지 않고 가족도 없어서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네요. 검찰 기소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국밥 한 그릇에. 경찰관, 우린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어려울지 아세요?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 정말 몇 번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도 먹었다고 말인가요? 너 말해봐. 바로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밥집 사장은 결코 합의해주지 않았고 나는 손에 쥔 무전취식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간주돼 10만 원 정도의 벌금이나 구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밥집 사장의 주장에 따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무전취식에 관련된 사기죄로 중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밥집 사장은 으름장을 놓고 너 한번 죽어봐라고 말했지만 뜻밖에도 저는 구치소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비를 피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은 그저 삶의 막장노름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원 앞에서 실제로 몸이 떨리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판사 앞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판사님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언행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면서 과거의 어려움과 역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판사님의 자유로운 표정을 보며 내 삶의 의지와 용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제가 죄를 지으면서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거짓마냥 생겨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 선고일에 판사님의 판결문을 듣고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1년 12월 22일 한국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밥을 주문하고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는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어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양형 이유로서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족해지고 있지만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마땅한 어린이들이 근처 폭력에 노출되고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이 나쁜 어른들의 게임과 함정에 빠져 위험에 처해도 내 아이가 아니니까 라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찬란하고 생명은 귀하다. 하지만 어떻게 젊음이 찬란하고 생명이 귀하더라도 춥고 배고픔을 견디는 집과 울타리가 없다면 그 젊음과 생명은 고통과 상처에 불과합니다. 모든 젊음, 모든 생명, 모든 삶이 평등한 근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불공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공동체는 존속될 것이다. 음미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심지어 새들도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길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 사회는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젊은이들이 편히 내일을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가난으로 인해 꿈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하고 생존에 급급해 현재의 어려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굶주림에 지쳐 빵을 훔치는 현대판 장발장들에게 전과자라는 라벨이 붙으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가난으로 인해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배고픈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방치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명과 의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반성하며 동종의 범행 전과가 없고 전체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주몽과 같이 형을 정하게 됩니다. 주문 피고인 이해천에게 징역 1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내 인생은 하드코어라고 생각했지만 법원 판사 선생님의 관심은 너무 의외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손에 땀을 쥐고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급히 돈을 모아서 이전에 돈을 빚진 사람들에게 상환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중 판사 선생님이 나를 찾았어요. 그 순간 나는 판사 선생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새 인생의 선배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판사 선생님이 책 한 권과 차별을 받으라며 10만 원을 주셨어요. 아마 출소 후에 다시 잘못길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신 것 같아요. 나에게 판사 선생님의 자비는 정말 큰 감동이자 최고의 응원이었어요. 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에는 중복범죄 횟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다시는 피고인이나 판사와 관련이 없을 거예요. 판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하느라 다친 분들께 갚아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간식이라도 해볼까요? 아니죠. 사과하는 건 괜찮은데 죽어라 하는 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판사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첫 월급 받으면 연락해도 될까요? 저는 판사님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판사님,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귀거나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판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판사님이 바쁘고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보이실지라도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은 삶의 의미와 활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전긍긍 없이 하루를 살아봐도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해낼 수 있어요. 판사님을 만난 후에 그 느낌이 좋아질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판사님 함께 가실래요?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주위에는 혼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행 같은 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함께 한다면 정말 좋겠어요. 판사님의 말을 들으면 정말 좋아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 판사님과의 첫 만남을 계속해서 가장 좋은 기쁨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함께 만나는 날이 기대됩니다. 함께 해요. 내일 모레 우리 판사님과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랑 놀았던 것만 실루엣처럼 생각나기도 했어요. 아빠랑 저랑 우리끼리 하는 씨름이 있었어요. 제가 헐크처럼 으아하면서 아빠한테 달려들면 아빠가 저를 붕들어서 이불에다 슉착지시켜주는 그런 놀이였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달려가다가 얼굴을 그대로 장식장 유리에 꽝 박았나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진짜 저를 업고 막 뛰셨어요. 판사님, 왜 오세요? 이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 오 판사님 잘못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판사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판사님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셨어요. 혹시 옛날에 김종빈이라고 불리진 않았어요? 김종빈, 그 이름을 판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름이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이럴 수가. 좀비나 하면서 판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판사님, 왜 그러세요? 대충 미나, 내가 내 어미다. 내 새끼, 이 세상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 판사라니요. 이것이 꿈인지 실제인지 현실을 분간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 이혼한 후 저희에게 연락을 안 하셨을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없어요. 저희 엄마는 멋지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 했지만 꽤 지치고 낙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을은행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자책하고 우울해졌어요. 엄마의 우울증은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자 결심했고 다시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퇴근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상의해서 5개월 전에 공부하러 시골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엄마가 허락해줘서 정말 안심했고 집중해서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1차 시험에 합격한 뒤에 집에 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야? 훗날은 살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싫어서 도망간 건진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엄마와는 자주 통화도 했으니까 너도 잘 지낸다고 그런 줄로만 알았지? 조금 더 의심을 안 했어. 얼른 시험 마치고 가야겠다. 우리 셋이 곧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예전 살던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제야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싶었어. 아버지는 더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어머니를 지원하려고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항상 어머니와 연락을 하다 보니 어머니와 내가 이사를 간 것도 까마득하게 모르셨어.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찾고 발코니며 쫓아다닌 결과 어머니가 이사한 집을 찾아내셨어.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술로 몸이 망가져 계셨다고 해. 여보, 종빈이가 어디 있어? 그 자식 죽었지? 내 인생 망친 새끼 꼴 보이네 라며 어머니는 나의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대.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고 자식을 소홀히 해 후회하며 몇 년을 비통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해.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망가진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 그래도 아버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어머니를 위해 수술을 받게 해주었지만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괴로움을 줬던 존재였지만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구나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어머니? 나도 어머니를 떠났지만 어머니도 나를 떠난 셈이었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일을 회상해보니 참담하고 슬프고 씁쓸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감출 수 없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비정한 사건을 겪고 꾸민 꿈에서는 예전처럼 웃으면서 다가오는 나를 보았다. 내가 너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너를 안아줬는데 깨어난다. 그 꿈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나 잘못했어. 아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 이게 최선이었던 거야? 왜 넌 그런가? 내 잘못인 건 다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오랜만에 아버지의 과거가 선명해지더니 현재의 아버지 얼굴과 겹쳐졌다. 아버지 얼굴이 확연해지자 마치 폭발하듯 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20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왔던 순간 소리쳤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그 후로 변했습니다. 어디서 호적을 변경하고 이름을 찾아주신 보살핌을 받았고 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 과거 취직한 가게를 찾아가 피해액을 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죠. 그 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법조인이 되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임과 학창시절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착취하지 않기 위해 약해 보이는 새싹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울타리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막다른 벽에 막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속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처해 있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해 어둡지 않습니까? 달이 저문다 해서 끝 났다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 생각할 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매화 소식이 들리고 삶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도록 노력해봅시다. 저는 현재 신혼생활을 즐기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를 3%라고 부르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씁쓸한 얼굴이 될 수도 있겠죠. 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노력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제 것처럼 구직을 한 적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취업을 위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학원도 다녀봤지만 모든 게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경력과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경쟁하려니 어려운 일이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얻고 사회생활을 하는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버티는지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답이 언젠가는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언가를 강요한 적은 없지만 그의 삶을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인연이 참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의 역사인데요. 아버지의 늦은 취업 이야기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무쌍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금수저는 아니지만
은수저 수준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부모님의 성실함과 지혜를 통해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노고와 조언을 통해 자식에게 윤리와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며 귀중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책임감과 성실함에 매료되어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의 365일 회사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인재로 주목받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건지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성공한 덕분에 사장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았다니까요. 옆 부서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마 이번 승진이 기대돼서 더욱 더 분발했을 텐데요. 상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잘하는 사람 옆에는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러한 예외는 아니셨는데요. 아이들이 상도하면서 대리의 성과에 놀라서 본부장님을 찬양하면서 신용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사실 이번 아이디어는 이미 상품화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루기 까다롭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지만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금 응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대학 이름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가 나왔다. 아, 그 놈이 우리 회사 주요 상품 디자인을 했다고 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겠어요. 이 무슨 얘기야? 일요일도 일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일하긴 싫어. 없어지는 놈이라서 더 피곤한 것처럼 보여? 솔직히 그거 그래? 대리 직위를 받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것도 공동 작업인데 혼자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언제 아이디어 회의에서 입을 뗐냐고?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버지는 그냥 상사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굽신거리는 시골 출신이었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애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목수일을 배우고 간단한 가구를 만들 정도로 재주가 많았거든. 우리 집에도 80% 이상은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가구들이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네. 저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식탁 진짜 멋있어. 아, 그런 건 100만 원도 넘을 거야. 그게 뭐냐고. 여보, 아무리 목공 소질이 있어도 그게 세부적인 것이 다르다고. 식탁 다리와 라인을 보라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새겨진 디자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야. 피곤하다. 자야 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집으로 하나의 식탁이 배달됐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동글씨로 쓴 거 맞지? 이거 식탁이에요. 우리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거 이동구 씨가 만들었다던데요. 우리는 배달만 받은 거지? 네, 배달 기사가 식탁을 하나하나 조립했고 어머니는 식탁이 완성될 때마다 놀라셨다고 해요. 일주일 전에 TV에서 본 식탁보다 더 멋진 식탁이 만들어진 거야? 참 정말 당신이 만든 거죠? 진짜지, 내가 만들었어. 그럼 누가 만들어서 산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 얼마에 샀어?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자신이 디자인하고 만든 식탁을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셨어요. 어머니는 온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 식탁을 자랑했고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를 치는 걸 봤어요. 정말 훈이 아빠가 만든 거네. 어디 봐도 기성품 표시가 없어. 자기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볼까? 얼마에 파나? 나도 TV에서 봤는데, 이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재벌가의 식탁이야. 정말 식탁 하나뿐인데 우리 집이 화려해져. 하나도 주문하지 않았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신랑 본 직업은 이게 아니지. 그냥 멋있다고 해주니까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못생겨서 자랑하려는 거지? 뭐라고? 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신발 떨어지면 어떻게 학교 가? 일이랍시고 가만 안 돼 얼음인 듯 그녀를 새롭게 만나고 비턴하네. 근데 목요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가면 일도 많이 사야 한다. 저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상상은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을 마치고 나는 제일 먼저 교실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내 필통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 뭐 하는 거야? 내 필통을 훔치려고. 아니야. 필통이 너무 신기해서 좀 보기만 했어. 내놔, 내 필통. 안에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 봐줄 수 없을 거야. 친한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는 내 필통을 너 같은 녀석이 만지작거리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나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반에 한 명 거지 같은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 필통을 훔치려고 했어요. 완전 화가 나요. 이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데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만일 그가 훔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통이 멋있네. 진짜 심각하군. 이번 주말에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요, 아빠. 제발 제대로 야단쳐주세요. 주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받았던 건 친한 친구조차 내 물건을 만지지 않았는데 모르는 애가 만지려고 한 걸 생각하니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학교 시간 전 그 도둑놈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둑놈이 신고당한 줄 알았던 생각이 내게 찔린 것처럼 경악스러운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도둑은 어린이의 필통을 훔치고 행패를 저질렀지만 그의 운명은 명백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을 알렸고 내일 그가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소를 적으면서 그것을 남겨뒀습니다. 아침이 밝아질 때 그의 아버지는 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왔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고 그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혹평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다정하게 부르며 반겼습니다. 나는 어이없어하며 일은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왔다며 떡볶이, 김밥, 다양한 음식들을 차려두고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 흔히 비역하는 식탁에 그 도둑을 앉히지 않았지만 서둘러 앉아 먹자고 하였습니다. 내 분노는 정면 충돌하여 나는 자리를 떠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방에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아저씨가 이걸 만드셨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도 못 쓰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지금은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어 멋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내가 만든 필통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필통을 그렇게 자세히 봤다는 친구는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보자고 했어? 아저씨, 정말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멋져서 보기만 했는데, 알지? 알아. 만약 내가 훔치려고 했다면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자, 이건 선물. 이게 뭐야? 상철이는 아버지가 포장한 물건을 풀어보자 놀라며 말했다. 어제 대박. 아저씨, 이거 정말 제 것이에요? 그럼 널 생각하면 만들었다니까. 상철이 손에는 똑같은 필통이 들려 있었다. 내게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 아빠, 이건 불공평해. 이 자식은 필통을 안 훔쳤잖아. 내가 아빠가 만들어준 필통을 좋아해주는 만큼 상철이도 그런 마음인 거야? 난 내가 만든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거다. 그게 자식이 된 누구든 말이야. 아빠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인 걸 모르니. 아버지가 만드는 것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만드신 물건이 가족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행복한 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훈아,
미안해 말 걸지 마. 난 그냥 내가 부러웠어. 난 한 번도 새 필통을 가져본 적도 없고 더구나 이렇게 멋진 필통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 너 필통 산 적 없어. 근데 너희 필통 쓸 줄은 아냐? 그냥 열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줘봐. 전훈이에게 아버지가 만든 필통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서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왜 사내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전 상철이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저와 상철이의 우정 덕분에 가족끼리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상철이네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상철이네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죠. 아유, 훈이, 엄마, 뭘 또 이런 걸 보냈어요? 친정아버지가 쌀농사를 지으시는데 매년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셔서 서로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훈이 아빠가 이번에 상철이한테 책상도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저희는 맨날 받기만 하네요.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맛있는 것을 나눠 먹자고요.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자식들을 상처 입은 자식들처럼 생각하셨고 늘 상처 입은 자식들을 위해 최대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관대한 마음 때문에 상철내는 항상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저는 상철이와 같은 중학교 배정을 받았고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훈아, 나랑 아빠, 엄마랑 함께 해서 외국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외국에서 일하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번다 해서. 거기서 중학교 다니지 못하게 될 거야? 엄마, 아빠한테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고 싶다고 했지만 안 되겠어. 정말 가기 싫어. 가장 친한 친구와 갑자기 이별해야 했을 때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듣니 상철이 아버지는 중동에 있는 큰 건설업체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고 상철이 가족들도 다 같이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정했다는 거야, 상철아. 언제든지 아저씨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고 자주 편지하고 전화도 하자. 알겠지, 상철아. 너 진짜 꼭 편지해야 해. 우리 집 주소 알아? 응, 꼭 편지할게. 전화도 하고. 훈아, 너 진짜 내 소중한 친구인 거 잊지 마. 아이, 징그럽게 밥 잘 챙겨 먹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래 그럴게. 그렇게 상철이는 가족들과 이민을 갔고 초반에는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상철이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됐어. 상철이가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구, 실용성 있는 가구를 만들어냈어. 아버지의 이런 노력은 초고속 승진으로 당당히 회사에서 인정받게 됐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상도 받았어. 역시 난 자네가 해낼 줄 알았어. 자네가 만든 상품을 보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다들 난리야? 자꾸 주문 들어오고 회사 확장시키는 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 아니야, 회장님의 그 철학이 지금의 회사를 있게 한 거야. 전 그냥 뒤에서 보조만 했을 뿐이야.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회사 확정되면 자네가 맡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에 더 열심히 시도해보자고 하지만 회사 확장은 너무 급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는 부도를 맞았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들 회사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젊은 본부장인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몸을 돌봐가면서 지금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고요? 제 첫 직장이자 제가 만든 가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위기는 잠깐일 뿐이에요, 이사님. 힘내세요. 우리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도 회사를 부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1년 넘게 밤을 새며 새로운 상품 디자인에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하여 대한민국과 디자인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부자, 자네 덕분이야. 아,
아버지가 회사를 살리셨다기보다는 이것은 직원들과 함께 이룩한 결과인 겁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며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이사님께서 퇴직하시고 그 자리에 회장의 아들이 이사로 오르면서 아버지의 위상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본부장님이 회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출 성적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말입니다. 고인물이 되면 결국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업계는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우리 회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현재 본부장님이 이끌고 계신 직원들의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회사가 점점 올드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만 보고 올드하다는 생각은 오해일지도 모르겠네요. 매년 새로운 상품과 소비자의 니즈를 분석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결과를 보시면 이해하실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사부터 고위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회사에서의 자리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네요. 저 정말 일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일에 문제가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과장 자리에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라고 했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건지요. 어쩌면 그냥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을 지키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출근과 퇴근을 하며 그냥 여직원들과 농담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주의를 줘야 하는데 나쁜 근무 태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박 과장은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근무 태도를 중요시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어요. 근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월급쟁이는 다 그렇죠. 박 과장은 근무 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냥 업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사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나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네. 그러면 사지 않아도 되는 말을 가지고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군요.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보니까 부정부터 더 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그 사람 자네 정말 이상하네요. 지금이라도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어요. 아, 이런 때가 여기 밖에 없는 줄 아나요? 그럼 당장 사직서를 제출해.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부하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요즘 직원들을 괴롭히고 계신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직서를 내게 하는 것은 존경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몰랐나요? 아주 박 과장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아, 그리고 그 친구의 상사들의 말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박 과장의 부도덕한 태도는 회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학 과장 상사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박 과장의 태도가 부도덕하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장 부장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말한 말이 거짓이라는 얘기네요. 장 부장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장 부장한테 관련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장 부장은 박 과장으로부터 회사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실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 과장은 잘 일하고 있고 정 부장은 긴 말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부장님은 이사 라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충실하고 자신의 일을 다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본부장인의 말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말고 너무 현실적인 것만 강조하기엔 30대 타겟층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이상 혼신을 감춘 팀원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구는 우리의 일상이자 편리성, 가성비, 그리고 국내에서 잘한 가구 회사로서 자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브랜드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좋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번 본부장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단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어요. 회장님께서 결국 아버지가 디자인한 가구를 생산하게 했고, 아버지는 항상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라인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선희의 이번 부장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어떨까요? 현재 대장이 회사를 흔들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손님도 그렇게 계시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재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저번에 회장님께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직도 유효할 거예요. 솔직히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새로운 것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 구닥다리 디자인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본부장의 제품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부장과 이사가 아버지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아버지는 모르는 채로 매일 밤을 새우며 일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제품 볼트가 제품과 전혀 맞지 않아서 주문되어 있는 제품들을 전부 회수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장 공장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설계도를 들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에서는 아버지가 만든 가구들이 모두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볼트를 이걸로 해달라고 적어놨는데 왜 생산 과정에서 달라진 건지요? 본부장님, 그건 저가 먹고 싶어요. 저희가 받은 도면에는 다른 볼트 넘버가 적혀 있었어요. 저희와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이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 가구가 다 뒤틀려 있어요. 수십 년이라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수십 수백 번 도면을 보고 또 보고 실수 없이 작업하려는 분인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일로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확인했다고는 했는데 계속 변명하면서 본부장님의 표정이 좋아지질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해휴. 그러다가 결국 디자인을 강요하다가 이사 올리셨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라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만들어서 다른 제품으로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믿을 거 뭔지 두고 보라고 보기 싫어요. 바로 나가세요. 결국 아버지는 현장 직원으로 내려가셨고 거의 현장직 신입사원급 대우 받으시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찬 본사 본부장님이 현장 직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걸 보고 주변에서 가만 있을 수 없었죠. 100억의 신화 어쩌고 어쩌다가 현장직이 된대요. 에구, 퇴물이라 그런 거지 뭐 왜 단물만 빨아 쓰는 게 회사의 생리일 거라 생각 안 해? 그래도 제가 명예롭게 퇴직할 테니 현장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합니다. 아, 네 어디 가서 돈 번 곳 없나요? 그냥 용돈이라도 벌어요. 아버지는 현장직 직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현장직은 거친 성격들이 많아서 아버지처럼 온순한 사람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 누가 요리조리 그러냐.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좀 못해요? 아, 나이 많아서 안 받겠다고 본사 이야기했는데 아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하지. 내가 사무직으로만 일하다 보니 일이 좀 서툴러서 그럽니다.
에이, 참나, 이런 식으로 일해서 돈 받아가면 백날 천날 나도 이러겠네. 하여튼 나이 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했는데 진짜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야. 내가 너보다 이 회사에 바친 시간이 더 많고 회사에 대한 열정 역시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리고 상사 누가 내 상사야. 결국 아버지는 참았던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고 상사 폭행으로 정직을 당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쩐 일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조심하시라고. 회사의 라인이 어디 있어.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아, 지금 본부장님 꼴을 보세요. 아, 본부장님을 이렇게 만든 회사가 아직도 좋으신 거예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이젠 정말 내려놔야겠어?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아. 다 내 탓이지 뭐, 본부장님. 결국 아버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퇴 처리를 이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일평생 결근 한 번 없이 몸이 아파도 회사는 나가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실 때가 되셨어요. 운동도 하시고